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2차의 대비를 위한 무역 실무에 이제 18장르에 속하는 영역. 특히 이 18장르는 국제복합 운송이다 이렇게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 책에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매년마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새로운 이슈가 되는 부위를 반드시 무역 실무에서는 삽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19장, 20장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새로운 이슈의 장을 갖다 18장에 마지막 D장에 추가해 가면서 책을 갖다 정리해 가겠다. 왜냐하면 책이 딱 한 번 정리해졌다 그래가 영원히 그 범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국제무역은 세계는 하나다.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제 언젠가는 가면 뭐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 뭐 가끔씩 우리가 추상합니다만 지금은 뭐 한국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이러지만 몇백 년 후가 된다면 아마 전 세계는 한 국가처럼 통치자도 한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건 뭐 우리 추상입니다만 한 200년, 300년 전을 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죠.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국제무역에 대한 부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세계의 가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18장에 바로 국제복합운송이라는 단어를 넣으며 바로 더 넓혀주는 이유가 뭐죠? 시험의 범주에서 국제 바로 복합운송 이 부위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 장르에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여기에 관심을 더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가 18장을 먼저 뭐 강의하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책의 저자로서 저 시간 들어갈 때 책의 구성도 이거에 대하여 얘기하고 이미 제가 OT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종이다 이렇게 되죠. 계약이 있어라. 계약이 맨 먼저입니다. 이행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신용장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운송의 문제가 있고 보험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이 운송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국제복합운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행 과정에 중요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 이슈가 되다 보니 장르를 자꾸 하나씩 늘리면서 책을 갖다가 편집해 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두고 맨 마지막 부위는 항상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에 대한 이야기와 내용을 갖다 약간 얘기를 했는데 맨 먼저 무역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는 내용에 대한 부위를 갖다 우리가 한번 쭉 개요를 잡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 개요를 갖다 우리가 잡고 난 다음에 최신 기출 문제 및 해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어떤 문제가 남았느냐. 굉장히 방향 설정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단원에 들어갔을 때 이 단원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출 문제는 어떤 거 나왔지? 하는 확인을 위하여 우리는 개요가 나온 다음에 2번에 가면 바로 최신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을 갖다 우리가 듣고 방향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의 문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모의 문제와 해설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50점짜리 장르마다 그다음에 10점짜리 그래서 6문제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5개를 넣어서 실전 문제와 똑같이 2단원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2단원에서 시험을 낸다면 어떻게 우리가 낼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영역별로 딱딱 제안하며 우리가 했는데 바로 공부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첫째는 개요를 먼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최신 기출 문제에서는 가볍게 왜 해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단원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모의 문제를 낸다면 어떤 문제로 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체크하며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이게 바로 전체적인 어떤 입장의 고득점을 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냐 해서 우리 책의 이야기는 3단계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야기. 첫째는 개요. 어떤 내용이냐 하는 개요를 먼저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는 바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최신의 기출이 어떤가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실전의 모의 문제를 갖다가 바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대비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실전을 대비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겠다 하는 책의 구성을 한 번 더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고 이제 첫 번째 개요부터 우리가 들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역 계약의 관리에서 가장 먼저 개요는 여기를 미주알 고주알
뭐 여러분들이 이미 본 수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다 아는데 그걸 가지고 또 중복하고 이럴 수는 없고 요약을 가볍게 하며 체크만 우리가 본다. 그리고 물론 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의 강의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내일 모레 시험을 갖다 봐야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아직 이걸 처음 본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미 본 수업에 무역 실무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번 기초 다지기 필수를 갖다 한번 다져준다면 필수 이론을 어떻게 다지느냐 하는 이야기에 포인트를 잡으며 가볍게 하며 체크를 하고 나가야 된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점도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모든 내용을 처음 공부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봐야 되는 단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무역은 바로 계약 전, 계약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뒤에 가면 계약 후의 단계. 계약 후의 단계.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쭉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계약 후의 단계.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클레임의 조항 이런 거는 후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하고 같이 계약의 전체 단계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 계약 전 그리고 이제 계약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재 역할의 계약 후의 단계라고 3단계에 나눌 수 있다. 그래서 before 그다음에 이제 오픈되고 그다음에 after 후의 단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전 단계, 계약 단계, 후 단계.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럼 내가 외국과 거래를 하겠다 이럴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해외 시장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필요한 물건은 어디에서 구해야 될까? 또 내가 어디에서 사올까? 내가 어디에 팔까?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해외 시장 조사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대에 대한 신용 조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도 장사를 하다 보면 가끔은 부도가 나고 예상치 않은 사고가 터지는데 언어와 국경과 문화가 다른 외국과의 거래에서 상대에 대한 신용조사 없이 물건 보낸다. 이거는 굉장히 넌센스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시장 조사와 더불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상대에 대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 신용조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신용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신용조사에는 3C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3C를 갖다 우리는 가볍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3C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럴 때 3C는 어떤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맨 먼저는 바로 그 회사의 C 중에서 성격을 얘기합니다. 성격. 그 회사는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회사가 생각하는 어떤 방침이나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회사에 뭐가 되느냐 어떤 영업의 상도덕이라고 얘기하죠. 상도덕. 성격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중요한 게 상도덕이다. 어느 정도 상도덕을 지키느냐. 정말 도덕을 갖다 제대로 지켜주느냐. 상도덕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성격을 갖다 하는 캐릭터. 두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캐피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캐피탈은 뭐가 되죠? 이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BS 요소입니다. BS 요소. BS 요소란 말은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회계 시간에 우리가 1차 관세사 회계할 때 우리가 배웠죠. BS를 갖다 나타내는 영역에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이 회사의 BS가 어떠냐 해서 자산은 어떻고 부채는 어떻고 자본은 어떠냐 해서 요 자산은 바로 뭐가 됩니까? 투자 영역이라고 말하지. 투자를 어디 하느냐? 일종의 뭐가 되느냐?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갖다 우리는 BS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바로 두 가지는 뭐가 되느냐? 자본에 대한 조달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본 조달 영역, 자본 조달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회사에 뭐가 되느냐? 경제적 활동에서 투자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자산이고 바로 자본에 대한 조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서 바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그마 이 회사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T는 1부터 뭐가 되느냐? N까지다. 그럴 때 바로 CT분의 1 플러스 R에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R에 T분의 CT.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죠? 바로 CT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자본의 조달에 대한 캐피탈 코스트가 어느 정도 들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 회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바로 뭐가 되느냐? R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 여러분들 아마 화폐 시간 가치를 논할 때 우리가 이 수식에 집어였던 이 이야기들 이게 뭐가 되죠? 캐피탈의 이야기다. 이게 비해서적 요인이다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캐파시티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바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캐파시티는 바로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캐파시티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IS적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IS 요소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 회사가 가지는 경제력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이득을 갖다 구하느냐 그래가 이 C와 똑같은 쪽은 뭐가 되느냐? 자본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자본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뭐가 되느냐? 수익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자본을 갖다 까먹는 요인, 자본을 갖다 까먹는 요인을 갖다 우리는 바로 expect 그래가 E로 표시하더라. 이거 바로 순이익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캐피탈은 뭐를 갖다가 BS적 항목을 갖다 따다내고 그 다음에 캐파시티는 뭐가 되죠? 그 회사에 뭐가 되느냐? 그럼 IS를 나타내는 영역. 그래서 상도덕, 그 다음에 BS, IS. 이게 바로 스디시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치는 거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답안을 보는 교수의 눈에는 달리 채점이 되죠. 만약에 3C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도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BS적 요인은 IS적 요인이다 그러는 거 해야지 두리뭉실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2번과 3번이 혼용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이런 쪽부터 달라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가 3C에 대한 이야기. 그 이외에도 여러분 잘 알지만 뭐 거래의 조건, 담보의 능력, 거래의 통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소속 국가. 국가가 어디냐? 국가가 어디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국가는 그 국가의 뭐가 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도덕성이 뭐가 됩니까? 명확하지가 않는 거, 불분명한 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어떻죠? 믿음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위가 바로 그 나라가 어디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부 정책에 의하여 완전히 골탕 먹이는 이런 뭐 저 국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소속 국가가 어디냐, 거래하려는 사람의 소속 국가가 어디냐를 우리는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무역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무역이 이루어졌다, 계약의 단계로 간다. 계약의 단계로 간다면 청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치 남녀의 사랑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신청한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응낙이 있어야만 청약에 대한 응낙이 이루어질 때 뭐가 되느냐?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연인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상대 쪽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홀로 사랑이 될 뿐이지 절대 완숙한 사랑이 될 수 없듯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사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무역도 역시 청약에 대한 응낙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확정 청약과 여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나중 가면 이제 반대 오퍼도 있고 프리오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회답의 기간이나 확정적으로 청약을 하는 걸 갖다 확정 청약이다. 그러면 청약에 대한 어떤 확정 청약의 반대는 뭐냐 그러면 프리오퍼라고 얘기하죠. 언제든지 네가 마음에 든다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연락을 다오. 이게 미확정이죠. 미확정. 참고로 알아둬야 하는 확정은 모든 조건을 확정적으로 지어서 보낼 때를 확정 청약이라고 얘기하고 그 만약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미확정 뭐가 되느냐 오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확정 오퍼에 대하여 상대에 대한 어떤 반대를 제시할 때 반대 오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확정 어떤 게 나오면 주문을 갖다 할 때 주문서를 갖다 특별히 PO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주문서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청약에 대한 응낙이 승낙이라고도 말하고 가끔은 응낙이라는 말을 쓰는데 동의어다. 승낙이니 응낙이니 뭐 이 말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전의 단계는 어떤 나라에 누구와 거래를 할 거지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3C에는 상도덕을 나타내는 성격과 BS 요인인 캐피탈과 IS 요인인 캐파시티 이거 분명히 BS, IS를 갖다가 생각하며 답을 적어줘야 되고 혹시 만약에 10점짜리로 나왔다면 50점짜리 나올 리는 없지만 10점짜리가 나올 때는 여기 명확한 BS와 IS적 요인을 확실하게 구분해줘야지 이걸 두리뭉실 대충 이거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BS를 똑바로 평가하느냐 IS 요인을 바로 봐주느냐 이게 바로 1점, 2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뭐가 되느냐 결단사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 쓸 때 이렇게 예민하게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책을 정확하게 어디에 되느냐 제시해 줘야지 어디 두리뭉실 가면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채점자가 절대 두리뭉실에 대하여 답을 주는 점수를 주느냐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BS적 요인 그다음에 IS적 요인임을 분명히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 단계부터 나오죠. 청약에 대한 응낙, 청약에 대한 승낙
뭐 이런 얘기, 응낙과 승낙은 같은 말이죠. 여기는 확정과 미확정이 있고 그 대하여 확정 오퍼에 대한 어떤 반대, 그리고 주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일종의 피오라고 얘기한다까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 됐다. 계약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장 먼저 계약에 대한 조건은 또 10점짜리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요인이고 이미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됩니다. 맨 먼저는 바로 품질이다. 계약의 조건 속에 품질이 어떤 거냐. 일종의 어떤 품질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느냐. 제품을 갖다 물건을 갖다 얘기할 때 어느 조건 속에서 우리가 따질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견본이다. 샘플을 갖다 얘기합니다. 다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뭐냐 그럼 품질을 결정할 때 몇 개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바로 견본이다 이러죠. 그다음에 이제 표준품이다 그럴 때 이 표준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등급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명세서는 설명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표는 여러분 잘 아는 코카콜라 그럴 때 코카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칠성사이다 그럴 때 칠성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상표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매긴다 그럴 때 등급 매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급에 따라 농산물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이 5가지 이하여 품질을 결정한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표준품은 여러분 잘 알지만 평균 중등 품질 그 다음에 판매 적격 품질 이런 용어가 있는데 FAQ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GMQ 이런 용어는 반드시 표준품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FAQ 다음에 뭐가 되느냐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GMQ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답에서 쓸 때 등급에서는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러는 거 요거 반드시 이해를 하며 다른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연락하면 되고 그다음에 수량 얼마의 수만큼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수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수량 조건이다. 이 수량은 여러분 잘 알지만 중량으로 따질 수 있죠. 무게를 얘기합니다. 용적은 부피를 얘기하죠. 특히 이런 중량, 용적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몇 개, 개수, 길이. 보통 이제 이 수량 조건에서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중량, 용적, 개수, 길이. 이 4가지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되느냐 수량을 표시하는 대표적 용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량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4가지를 꼭 기억하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무게를 나타내면 중량, 부피를 나타내면 용적, 그리고 몇 개냐 길이가 어느 정도냐 이 4가지가 대표적 어디에 되느냐 수량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러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격 조건이다 이럴 때 가격 조건이란 뜻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인코텀스 2020 바로 여러분들 인코텀스가 10년마다 하나씩 개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가격 조건은 뭐가 되느냐 인코텀스라는 이야기와 연관이 된다는 국제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가장 많이 쓰는 인코텀스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2020 이게 새로 나왔다 그러는 걸 갖다 생각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자 바로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주어는 누가 되죠? 셀러가 판매자가 기준이 됩니다. 주어입니다. 판매자가 어디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까지 얼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판매자가 어디까지 가져다 주고 얼마에 팔 것인가 이 가격이 바로 여러분 중요한 가격 조건의 단서다. 가격 조건의 주어는 누가 돼야 돼? 판매자가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판매자가 물건을 어디까지 가져다 주고 얼마에 받느냐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가격 조건이라는 정의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거 뭐 가격 조건의 주어 이거 셀러를 갖다 빼면 큰일 납니다. 판매자가 항상 주어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인코텀스 2020을 갖다가 우리는 뒤에 가서 2020을 갖다 인코텀스 2020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바로 판매자가 어디까지 얼마에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이건 매년 10년마다 인코텀스는 어디에 되느냐 변경된다. 인코텀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격 조건. 가격 조건의 정의는 누가? 판매자가 어디까지 얼마에 가져다 줄 것이냐 하는 전제 조건을 깐 것을 갖다 인코텀스에서 제시하는 거 한 번 더
우리 생각하자 이거죠. 그다음에 선적 조건이 나옵니다. 선적 배에 싣는 조건을 갖다 우리가 선적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격 조건이 나오고 선적 조건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물건을 갖다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고, 특히 이 복합 운송, 요즘은 잘 알지만 복합 운송, 또 중간에 가다가 바로 이 물건을 갖다가 다른 배로 싣는 환적의 조건, 뭐 선박의 지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선적 조건에 속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바로 여러 가지 알지만 어떤 배, 그리고 배를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싣고 갈 거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중간에 교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선적 조건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거의 우리가 해상무역의 80, 90%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어디에 의존합니까? 선박에 의하여 의존하는 현상에서는 선박의 여러 가지 조건들, 이걸 깨끗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결제 조건이 나옵니다. 결제 조건은 돈을 어떻게 결제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뒤에 가면 다 배우게 됩니다만, 하나하나 가볍게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지만 내용을 갖다 한번 첫 1장이니까 잘 알아두자. 그런데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페이먼트, 그 다음 뭐가 되는 어드밴스, 캐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불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리 먼저 물건 대신 미리 선불로 돈 주고 물건을 나중 받는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선불이 되고, 선불의 반대는 뭐가 되느냐, 후불이 되겠죠. 후불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뒤에 가면 뭐가 되느냐, 나중 가면 연불. 이건 1년마다 얼마씩 준다 그러는 게 연불이 되겠죠. 이 후불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이제 맨 먼저는 먼저 선불을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이 내용, 바로 CWO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페이먼트, 이 조건에서 선불 조건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고, CAD가 뭐죠? 서류와 돈을 갖다 같이 교환하는 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캐시, 도큐멘트라는 말이 되죠. 이거 서류, 선적 서류를 얘기합니다. 선적 서류.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든가 선박회사에서 물건을 실었다는 BL, 이런 것들과 같이 교환하는 걸 갖다 선적이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COD가 많이 나오죠. 이건 바로 현물이란 말이 됩니다. 캐시, 온 딜리버리. 그리고 돈과 물건 인도를 갖다 같이 동시에 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과 뭐가 됩니까? 돈을 갖다 주고받는 거. 예를 들어서 잘 알지만 중국이나 북한에 뭐가 되느냐 쪽에서 같이 경제 영역에서 바로 현물 거래, 현찰로 주고받는 이야기일 때 현물 상환 방법이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COD, 캐시 온 딜리버리다는 얘기 알아두고, 그다음에 누진불이라는 말은 뭐가 됩니까? 쭉 외상을 줬다 나중에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맞는 게 누진불이다. 또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돈이 크다 그럴 때 3년 동안 분할하겠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조건이 될 때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알고, 연불은 뭐가 되느냐, 몇 년, 3년이나 4년, 3년이나 4년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나눈다 그러면 연불을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오픈 어카운트,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청산 거래는 이겁니다. 미국에 뭐가 되느냐, USA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A 회사와 코리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B 회사가 서로가 왜 되느냐 그러면 물건을 갖다 외상으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평상시는 연말에 가서 마지막에 청산하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장부결제 또는 상호결제, 청산거래라는 말을 쓰더라. 예를 들어 여기서 3,000불을 갖다 줘야 돼.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느냐? 1,500불을 갖다 줘야 돼.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느냐? 나중 가서 1,500불만 뭐가 되느냐 빼고 잔고만 빼고 주자. 이게 바로 청산거래를 얘기하고 상호계산이란 말이 되고 장부결제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거 알아두고, 그다음 DP는 바로 여러분 잘 아니면 뭐가 되느냐, 지급도라는 얘기가 된대요. 이거는 서류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페이먼트를 같이 하자. 선적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가 있겠죠. 도큐멘트는 서류를 얘기한다고. 서류와 돈을 갖다 주는 거. 그래서 DP란 말을 쓰더라 하는 말이 되죠. 반면에 인수도는 환음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서류를 바로 하지 않고 인수하고 서류를 환음을 인수한다 이거죠. 화환.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요거는 현찰 거래라고 얘기하면, 현금 거래라고 얘기하면 요건 외상 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DP, DA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체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험 조건. 보험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해상의 보험은 어떻죠? 우리가 봤을 때 다 드는 게 아니라 보험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보험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보험은 선언보험을 얘기합니다. 해상무역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선언에 대한 보험은 임보험입니다. 임보험은 정액보험이죠. 약속된 대로 100% 준다 그런 게 임보험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물보험이다. 물보험 이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손해보험을 얘기하고, 여기는 선박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화물,
선박과 화물을 갖다가 얘기하죠. 선박과 화물이라는 두 가지가 대상이 된다. 근데 여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정액보험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건 생명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떠냐 그러면 손해비례보상제도. 손해비례보상제도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죠. 손해비례보상제도 이하여 바로 보상을 받는 이야기다. 이건 정액보험으로 100% 받는 걸 얘기한다. 이거 여러분 알아두고 선원에 대한 보험은 정액보험을 드지만 예를 들어서 선박과 화물에 대한 보험은 바로 물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을 들고 손해비례보상제도라는 제도를 취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본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 있죠. 포장을 어디까지 할 건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 포장에 대한 조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만 포장에 대한 보험을 갖다 우리가 배웠다 이거죠. 포장에 대한 보험을 갖다가 배웠는데 포장은 어떤 방법이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거는 국제물류에서 아마 포장 조건 이런 것들도 이제 물류론 쪽에 더 깊이 우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를 내다 보면 나중에는 이 포장 조건을 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무역 실무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클레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계종에서 계약을 갖다 하고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을 한다 그런 얘기가 계종이었습니다. 그죠?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고 종결을 한다 그래서 계종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는데 이때 종결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예스로 끝날 수도 있고 만약에 문제를 가지는 노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모든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약대로 이행이 됐다면 예스가 됐다면 종결입니다. 종결입니다.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종결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노가 될 때 예를 들어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클레임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클레임이 들어올 때는 클레임은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 국제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중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클레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국내에서 클레임이 이루어졌을 때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민사나 형사로 가지만 보통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어떻게 되죠? 중재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클레임에 대한 사항, 바로 당사자 간에 어떻게 되느냐 중재자를 세우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법원보다는 중재 판결에 의하여 모든 걸 끝내자 하는 것이 무역의 경우는 독특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과 함께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 있고 무역 실무 본수업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바가 있고 이제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쭉 그냥 지나며 그래서 우리 이제 내용 속에는 반드시 어디 되느냐 3단계로 구분한다 그랬죠. 3단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기본 개요를 한번 잡고 그 다음 또 뭐가 되느냐 최신 기출된 문제가 어떤가 2단원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2단원에서 출제를 한다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다면 어떤 유형으로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지 하는 걸 갖다 나누는 3단계에서 내용 정리는 가볍게 이렇게 단원마다 가서 이미 무역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야기지만 한번 리바이벌하며 상기하며 핵심 포인트를 갖다 한번 잡고 그 다음에 항상 수업을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이 뭐 저거 다 아는 거 아느냐 이런 생각까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합격할 사람은요 이미 70%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피탈하고 캐파시티에서 차이가 뭐냐 우리가 얼핏 보면 다 아는 그냥 비슷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잘 알지만 캐피탈의 경우는 바로 BS 항목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캐파시티 같은 경우는 IS적 요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까지 정확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내용을 쭉 듣다 내가 저게 정비 안 됐네? 그럼 그거 하나 아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뭐 파이널 하는 입장에서 뭐 처음부터 이거 뭐 처음 무역 실무 배우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수업 듣는 분들이. 그렇지만 한번 체크할 때마다 자, 10개를 얘기한다면 저 중에 2개나 3개가 내 몰랐던 부위라 그러면 만족할 줄 아는 합격자는 그런 사람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뭐 좀 어지간한 사람 한 6개는 6개 모르는 사람 여기 수업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 뭐 또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반드시 불합격할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 지금 파이널에 와서 내용 한번 쭉쭉 짚고 가는데 뭐 다 아는 건데 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바로 수험생들의 겸손함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니만큼 이해를 하고 내가 10개 중에서 지금 미스였네? 저 부분 내가 체크 안 했네? 이런 부위를 바로 여러분들 기초 1단계 이야기할 때 개요 얘기할 때
체크를 한번 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거고 길게는 잡지 않습니다. 요약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최신 기출문제가 과연 이 단원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죠. 바로 중재법. 여러분 잘 알지만 아까 제가 중요한 계종에서 완료가 깨끗하게 끝났다 그러면 종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성을 지었다 그러면 클레임이 제기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클레임은 뭐 소송,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 바로 중재라는 이야기.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 판정의 취소. 여기 우리 시험 낸다면 중재법의 취소 사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 2, 3, 4, 5 답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읽어 나가면 여러분 짜증 날 거고 바로 이런 이야기의 답변을 갖다가 되고 바로 1장에 나왔던 문제 중에는 중재에 대한 이야기. 중재에 대한 이야기가 10점짜리로 여러분들 어디 되느냐 2017년도에 바로 중재법 규정하는 중재 판정의 취소 이유를 얘기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답은 쭉 우리가 보면 본수업할 때도 했고 내용을 갖다 했던 거 한번 좀 봐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보면 물품의 계약에서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을 설명하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해 놨어요. 정지와 해지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그게 답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기출문제로 나왔다. 이 정도만 알고 또 그걸 갖다 이야기하면 우리 진짜 D수업에 미주알 고주알 하다 보면 D수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볍게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하는 것만 제시를 하며 여러분하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직접 해설과 들어가는 것 요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쭉 계속해 왔던 형태인데 이제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갖다 쭉 설명하며 만약에 이 단원에서 50점짜리 어떤 거 10점짜리 어떤 거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 여기는 세밀하게 우리가 답을 갖다 달며 진행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일단 1강에 바로 내용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개요와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는 가볍게 한번 터치해보고 그 다음에 모의 문제 해설을 갖다 역점을 두며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며 다음 2강 시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